아이고, 빗소리가 참으로 철양 맞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게지 사흘 밤낮을 쉬지도 않고 퍼붓는구만요. 옛날 저 경상도 산골짜기 인적 드문 옹기 마을에 덕칠이라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나이는 꽉 찬 30인데 가진 거라곤 흙투성이 옷 한 벌과 다 쓰러져가는 가마 하나뿐이니 어느 처자가 시집을 오겠습니까? 덕칠이는 부모도 없이 옹기 굽는 스승 밑에서 자랐는데 스승이 죽고 나서는 그저 배운 도둑질이라 흙을 만지며 하루하루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았지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천둥이 우르릉 쾅 하고 치는데 덕칠이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가마 옆에 쌓아둔 땔감이 젖을까 걱정, 뒷산 황토 구덩이가 무너질까 걱정, 온통 근심뿐이었지요. 가난한 살림에 옹기라도 몇 개 건져야 다가오는 겨울을 날 텐데 야속한 비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하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에휴, 내 팔자야. 남들은 과거 급제다, 대박이다, 잘만 사는데 나는 흙구덩이에서 이게 무슨 꼴이람. 덕칠이는 찌그러진 갓을 대충 눌러쓰고 빗속을 뚫고 나갔습니다. 흙이 귀한지라 뒷산 비탈에 파놓은 점토 구덩이가 빗물에 쓸려가지 않았나 봐야 했거든요. 진흙탕은 발목을 잡고 빗줄기는 따귀를 때리듯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미끄러지며 겨우 구덩이 근처에 갔을 때였습니다. 번개가 번쩍하고 세상을 비추는데 덕칠이 눈이 왕방울만 해졌습니다. 헉, 저게 뭐야? 구덩이 아래 시뻘건 황토물이 흐르는 도랑에 검은 물체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멧돼지가 죽어서 떠내려온 줄 알았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보이고 누더기 같은 옷자락이 물살에 펄럭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왜소한 노인이었지요. 아이고, 사람 살려. 덕칠이는 겁이 덜컥 났지만 그래도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탈을 미끄러지듯 내려가 그 검은 물체를 건져 올렸지요. 묵직한 진흙을 걷어내고 얼굴을 확인한 덕칠이는 그만 비명을 지르고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으악! 귀신이다. 그 노인의 얼굴이 참혹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입니다. 얼굴 반쪽은 화상을 입은 듯 쭈글쭈글하게 녹아내려 있었고 한쪽 눈은 허옇게 멀어 있었습니다. 손발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비틀려 있어 영락없는 산속 도깨비 형상이었지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으니 그야말로 물귀신이 따로 없었습니다. 덕칠이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비바람 부는 밤에 이런 흉측한 노인을 만났으니 재수가 옴부터도 단단히 붙었다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때 노인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춥다. 불을. 그 소리가 어찌나 애처로운지 덕칠이의 가슴 한구석을 쿡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덕칠이도 고아로 자라며 춥고 배고픈 서름을 뼈저리게 알지 않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귀신이면 굿이라도 하면 되지, 일단 살리고 보자. 덕칠이는 눈을 질끈 감고 노인을 들쳐 업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빗물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덕칠이는 이를 악물고 진흙길을 걸어 자신의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움막에 도착한 덕칠이는 노인을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방이라곤 딱 한 칸, 비가 새서 냄비로 빗물을 받는 누추한 곳이었지만 덕칠이에겐 유일한 보금자리였지요. 덕칠이는 서둘러 젖은 삭정이를 모아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에 가득 찼지만 이내 따스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이는 수건으로 노인의 얼굴과 손발에 묻은 진흙을 닦아냈습니다. 닦아놓고 보니 그 화상 자국이 더욱 선명했습니다. 쯧쯧. 어쩌다 이런 험한 꼴을 당하셨을꼬. 불에 데인 상처 같은데 사연이 기구하구먼. 덕칠이는 부엌 한 구석에 아껴두었던 좁쌀을 꺼냈습니다.
내일 장날에 가서 팔옹기 몇 개랑 바꿔 먹으려던 귀한 식량이었지요. 솥에 물을 붓고 좁쌀을 한 줌 넣어 묽게 미음을 끓였습니다. 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뜨끈한 거라도 좀 넘겨야죠. 노인은 의식이 없는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칠이는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조심조심 노인의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미음이 조금씩 넘어가자 얼음장 같던 노인의 몸에 서서히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이는 밤새 노인 곁을 지키며 젖은 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움막의 문풍지는 덜덜 떨렸지요. 덕칠이는 꾸벅꾸벅 졸다가 문득 자신의 신세가 처량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구한답시고. 이러다 좁쌀 다 떨어지면 며칠은 굶어야겠네.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가 그치고 산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칠이는 깜빡 잠이 들었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번쩍 떴지요. 노인이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덕칠이가 반색하며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정신이 좀 드십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밤새 열이 펄펄 끓어서 걱정했는데. 노인이 고개를 돌려 덕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성한 한쪽 눈이 덕칠이를 위아래로 훑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고 날카로운지 덕칠이는 저도 모르게 움찔하고 말았습니다. 구해준 은인에게 고마워하는 눈빛이 아니라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포졸의 눈빛 같았지요. 노인은 말 한마디 없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벽지, 비새는 천장, 그리고 구석에 쌓여있는 덕칠이가 만든 옹기들. 노인의 시선이 그 옹기들에 딱 멈췄습니다. 덕칠이는 왠지 부끄러워져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 그게 제가 만든 그릇들입니다. 솜씨가 없어서 볼품은 없지만 그래도 튼튼하긴. 이걸 그릇이라고 만들었느냐? 노인의 첫마디였습니다.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듯 걸걸하고 낮았습니다. 네. 제가 아직 배움이 부족해서. 흙을 모욕해도 유분수지. 이따위 흙덩이를 돈 받고 판단 말이냐? 덕칠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명의 은인한테 대뜸 욕부터 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요. 하지만 노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으로 일어나더니 구석에 있던 옹기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덕칠이가 며칠 밤을 새워 제일 공들여 만든 쌀독이었습니다. 할머니. 그건 안 됩니다. 오늘 장에 내다 팔 건데. 이런 쓰레기는 세상에 나가면 안 된다. 노인은 망설임 없이 그 옹기를 방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산산조각이 난 옹기 파편이 방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덕칠이는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지요. 아이고, 내 쌀독. 저게 쌀이 2마리인데. 덕칠이가 울상이 되어 소리쳤지만 노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덕칠이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불도 모르는 놈이 가마를 뗀다고. 당장 나가서 빗물 받아놓은 거나 가져오너라. 목이 타는구나. 덕칠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쫓아낼까? 확 내쫓아버려.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화상 입은 노인의 얼굴을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참자. 미친 노인네 하나 구한 셈 치자. 덕칠이는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물바가지에 물을 떠서 돌아오려던 덕칠이의 귀에 노인의 혼잣말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쯧쯧. 흙은 좋은데 주인을 잘못 만났어. 저 녀석 손을 보니 흙 만질 손이 아닌데 어찌하여 이 구석에 처박혀 있단 말인가. 덕칠이는 문 밖에서 멈칫했습니다. 자신의 손을 한 번만 보고도 흙 만질 손이 아니란 걸 알다니. 게다가 뒷산 황토가 좋다는 건 마을 사람 아무도 모르는 덕칠이만의 비밀이었는데 그걸 냄새만 맡고 안단 말입니까? 덕칠이는 문고리를 잡은 채 생각했습니다. 이 할머니, 보통 내기가 아니다. 기가 찰 노릇이지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더니 딱 그 짝이었습니다. 덕칠이가 빗물 받은 바가지를 건네자 노인은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러고는 젖은 옷을 털며 아랫목을 떡하니 차지하고 앉았지요. 마치 이 움막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위세가 당당했습니다. 밥은 없느냐? 배가 가죽에 들러붙게 생겼다. 덕칠이는 울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깨진 쌀떡 조각을 빗자루로 쓸어 담으며 툴툴거렸지요. 쌀떡을 깨트려 놓고 밥 타령이 나오십니까? 저게 쌀 2말짜리였는데 이제 우린 뭘 팔아먹고 산답니까? 노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따위 흙덩이를 팔아서 입에 풀칠이나 하겠느냐? 내 눈엔 밥그릇이 아니라 개밥 그릇으로도 시원찮아 보이더라. 덕칠이는 대꾸할 힘도 없어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남은 좁쌀을 탈탈 털어 죽을 쑤었지요. 그날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인은 갈 생각도 안 하고 덕칠이 역시 갈 데 없는 노인을 내칠 모진 위인이 못 되었으니 말입니다. 헌데 이 할머니 보통 상전이 아니었습니다. 덕칠이가 물레를 돌리면 옆에 와서 혀를 차고 장작을 패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에잉 쯧쯧. 흙을 주무르는 게냐 떡을 치는 게냐? 기포가 다 들어가서 구우면 터질 게 뻔하구만. 불 때는 꼴하고는 바람 구멍을 막아놓고 불이 춤을 추길 바라는가. 덕칠이는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지요. 아니 할머니가 옹기에 대해 뭘 아신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이 바닥에서 10년을 굴렀습니다요. 10년을 헛굴렀으니 그 모양이지. 즉 덕칠이는 속이 뒤집어졌지만 한편으로는 찜찜했습니다. 할머니가 지적한 대로 구운 그릇들은 영락없이 금이 가거나 색이 칙칙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딱딱 맞아떨어졌지요. 닷새가 지나 장날이 되었습니다. 덕칠이는 할머니가 쓰레기라 불렀던 옹기들 중 그나마 멀쩡해 보이는 것들을 지게에 싣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이걸 다 팔아와서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니. 덕칠이는 호기롭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장터는 추수를 앞두고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덕칠이는 전을 펴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자 왔습니다요. 튼튼하고 숨 잘 쉬는 옹기가 왔어요. 간장, 된장 담그면 맛이 절로 나는 옹기입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개중에는 옹기를 들어보고는 고개를 젓는 이도 있었지요. 이봐 총각. 이 옹기는 소리가 왜 이리 탁해? 두드리면 맑은 쇠소리가 나야 하는데 퍽퍽 소리가 나잖아. 그리고 여기 유약 흐른 자국 좀 봐. 성의가 없구만 성의가 없어. 심지어 옆자리에서 옹기를 팔던 김영감마저 핀잔을 주었습니다. 덕칠아, 네 스승님 돌아가시고 실력이 영 줄었다. 흑배합을 어찌했길래 때깔이 이리 죽었노? 이래가지고는 밥 굶기 딱 좋다. 해는 뉘엿뉘엿 지는데 덕칠이는 옹기 하나 못 팔고 빈 지게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동을 치고 집에 있는 식충이. 아니 할머니 생각에 한숨만 나왔지요. 결국 덕칠이는 헐값에 옹기 2여 개를 넘기고 보리쌀 1되를 겨우 사서 돌아와야 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할머니의 비웃는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내가 정말 재주가 없는 건가? 스승님은 나보고 성실하다고 하셨는데. 어둑어둑해진 움막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마당에 나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덕칠이를 기다린 눈치였지요. 다 팔았느냐? 덕칠이는 지게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못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소리가 탁하답니다. 할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흙 속에 공기가 찼는데 맑은 소리가 난리 있나. 겉만 번지르르하게 유약을 발라봤자 속이 병들었으니 남들 눈을 속일 수 없는 법이다. 덕칠이는 울컥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배운 게 이것뿐인데 저도 잘 만들고 싶지 못 만들고 싶어서 이럽니까?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모 없이 천대받으며 살아온 세월 옹기장이라도 되어보려 발버둥 쳤던 시간들이 억울하게 느껴졌지요. 할머니는 그런 덕칠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성한 한쪽 눈에 처음으로 측은함이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로 가마 옆에 쌓아둔 덜 구워진 옹기들을 가리켰습니다. 덕칠아. 네. 저기 남은 옹기들 지금 당장 다 깨버려라. 네. 아니, 저건 내일 다시 구우려고. 깨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리빨 같은 기세에 덕칠이는 저도 모르게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래, 다 망했다. 다 깨버리자. 덕칠이는 울면서 옹기들을 내리쳤습니다. 와장창, 쨍그랑, 마당 가득 파편이 튀고 흙먼지가 날렸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생해 만든 자식 같은 옹기들이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었지요. 모든 옹기가 가루가 되자 덕칠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하십니까? 이제 우린 진짜 굶어 죽었습니다. 할머니는 덕칠이에게 다가와 쭈글쭈글한 손으로 덕칠이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비워야 채우는 법이다. 내 놈 솜씨가 형편없긴 하지만 그 눈물에는 진심이 담겨 있구나. 할머니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헝겊 주머니 하나를 꺼내 덕칠이 앞에 툭 던졌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났지요. 자, 이걸 가지고 내일 새벽 십리박 대장간에 다녀오너라. 이게 뭡니까? 내 밥값이다. 가서 대장장이한테 이걸 보여주고 도깨비 불을 피울 때 쓰는 쇠 부직갱이를 빌려오너라. 도깨비 불이요? 덕칠이는 헝겊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은가락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누더기 옷 속에 이런 귀한 물건이 있었다니 덕칠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할머니, 대체 정체가 뭡니까? 할머니는 시익 웃었습니다. 흉측한 화상 자국이 일그러졌지만 그 미소는 묘하게 든든해 보였습니다. 잔말 말고 다녀오기나 해라. 내 놈 손에서 조선 천지 제일 까는 옹기가 나오게 해줄 테니.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길을 덕칠이는 헐떡거리며 달렸습니다. 품속에 넣은 은가락지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지요. 대체 그 할매가 누구길래 이런 귀한 걸 가지고 있담? 혹시 훔친 물건이면 나까지 관아에 끌려가는 거 아니야?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당장 굶어 죽게 생긴 판에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십리기를 단숨에 달려 도착한 대장간은 이제 막 아궁이에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쇠를 두드리던 대장장이가 덕칠이를 보고 퉁명스럽게 물었지요. 아침부터 웬 놈이냐? 낫이라도 고치러 왔느냐? 덕칠이는 숨을 고르며 쭈뼛쭈뼛 다가갔습니다. 쇠 부직갱이를 좀 빌리러 왔습니다요. 도깨비 불을 피울 때 쓰는 거라고. 대장장이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미친놈 아니야? 도깨비 불은 무슨 얼어 죽을. 썩 꺼져라. 덕칠이는 다급하게 품에서 은가락지가 든 헝겊 주머니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면 알 거라고 하셨습니다. 대장장이는 귀찮다는 듯 주머니를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은가락지를 꺼내 든 순간 대장장이의 눈이 쟁반만하게 커졌습니다. 가락지 안쪽을 확인하던 대장장이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양은. 대장장이는 덕칠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네 이놈, 이걸 어디서 났느냐? 이 가락지 주인은 20년 전 가마터에서 실종된 점전 마님이란 말이다. 저 점전 마님이라니요? 저는 모릅니다. 그냥 우리 집에 굴러들어온 할머니가 살아계셨단 말이냐? 그 불바다 속에서 살아남으셨단 말이야? 대장장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대장간 깊숙한 곳, 먼지 쌓인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시커멓고 묵직한 무쇠 부직갱이 하나가 들어있었지요.
일반 부직갱이보다 2배는 길고 두꺼웠으며 끝부분이 기묘하게 꼬여 있어 마치 용이 승천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가져가거라. 이건 내 물건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다. 20년을 맡아두고 있었는데 이제야 주인을 찾아가는구나. 대장장이는 부직갱이를 건네주며 덕칠이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게. 그분은 흙으로 귀신도 부리는 분이야. 자네 운이 트였네 그려. 덕칠이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부직갱이를 받아들고 돌아왔습니다. 운막 마당에는 할머니가 뒷짐을 지고 서 있었지요. 가져왔느냐? 덕칠이는 부직갱이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대장장이가 그러던데 점전 마님이시라고요? 그게 누굽니까? 할머니는 부직갱이를 받아들고 묵묵히 손바닥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그 거친 손길에서 깊은 회한이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죽은 사람 이름 알아서 뭐하겠느냐? 나는 그저 옹기 굽는 늙은이다. 할머니는 말을 자르고 지팡이로 마당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가서 흙을 퍼오너라. 뒷산 황토 구덩이 말고 저기 개울과 검은 진흙을 퍼와. 네. 옹기는 황토로 굽는 건데요. 개울과 진흙은 찰기가 없어서. 잔말 말고 퍼오라면 퍼와. 할머니의 호통에 덕칠이는 지게를 지고 개울가로 갔습니다. 반신반의하며 검은 진흙을 잔뜩 퍼왔지요. 그러자 할머니는 그 흙을 마당에 쏟아놓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밟아라. 밟으라고요? 그래. 해가 질 때까지 흙 속에 공기 한 방울 안 남을 때까지 밟고 또 밟아라. 내 놈 발바닥이 흙인지 흙이 발바닥인지 모를 때까지. 그때부터 지옥 같은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덕칠이는 하루 종일 진흙 위를 맴돌며 발을 구렸습니다. 처음엔 할만하다 싶었지만 1시간, 2시간이 지나자 다리가 후들거리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더 세게. 발 뒤꿈치에 힘을 줘라. 흙이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게 밟으란 말이다.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부직갱이로 바닥을 탁탁 치며 호령했습니다. 덕칠이는 죽을 맛이었지요. 배는 고프고 다리는 끊어질 것 같고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터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된 것 같습니다요. 아주 떡처럼 찰집니다. 덕칠이가 헐떡이며 말하자 할머니는 지팡이로 흙덩이를 푹 찔러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멀었다. 흙이 숨을 쉰다. 내 게으름이 흙 속에 그대로 박혀 있구나. 아니, 이게 무슨 게으름입니까? 발바닥 피 터진 거 안 보이십니까? 진심이 없지 않느냐, 진심이. 옹기는 흙으로 빚는 게 아니라 땀과 피로 빚는 게다. 다시 해. 덕칠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흙을 밟았습니다. 밤이 깊어 달이 뜰 때까지 덕칠이는 흙을 밟고 또 밟았습니다. 나중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오직 발바닥에 닿는 차가운 진흙의 감촉만 느껴졌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덕칠이의 발은 퉁퉁 부어올랐지만 마당에 쌓인 흙은 놀라울 정도로 매끄럽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마치 기름을 바른 듯 반질반질했지요. 할머니가 드디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불을 견딜만 하겠다. 덕칠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굽는 겁니까? 물레는 언제 돌립니까? 물레는 내일이다. 오늘은 이 흙을 재워야 한다. 흙도 낯선 곳에 왔으니 잠을 자야 기운을 차리는 법이지. 할머니는 흙덩이를 젖은 거적으로 덮어두고 덕칠이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라. 덕칠이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덕칠이의 부르튼 발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작은 약통을 꺼내 덕칠이의 발에 발라주었지요. 따가울 게다. 거친 할머니의 손길이었지만 약을 바르는 손놀림은 약손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덕칠아, 옹기가 왜 숨을 쉬는지 아느냐? 그야 흙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아니다.
옹기장이가 흙을 만질 때 그 간절한 숨결을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내가 사흘 동안 흘린 땀이 저 흙 속에 스며들어 숨구멍을 만든 게다. 대충 만든 그릇은 숨을 못 쉰다. 그저 죽은 흙덩이일 뿐이지. 덕칠이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스승님이 돌아가신 후 먹고 살기 바빠 대충대충 만들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태껏 저는 흙을 돈으로만 봤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할머니는 덕칠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물레질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은 엄했습니다. 손끝의 힘 조절, 발의 박자, 숨소리 하나까지 간섭했지요. 하지만 덕칠이는 군소리 없이 따랐습니다. 사흘 동안 흙을 밟으며 무언가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마침내 가마에 넣을 옹기들이 완성되었습니다. 투박하지만 단단해 보이는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자태였지요. 이제 불을 떼야죠. 장작은 뒷산에서 소나무로 해올까요? 덕칠이가 의욕에 차서 묻자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다. 이번 불은 소나무로 떼는 게 아니다. 네. 그럼 뭘로 뗍니까? 할머니는 움막 뒤편 오래된 참나무 고목을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를 베어라. 그리고 내가 아끼던 그 낡은 지게, 찌그러진 갓 해진 옷가지들. 내가 가진 낡은 살림살이를 모조리 가마 아궁이에 넣어라. 예? 아니, 옷이랑 지게를 태우면 저는 뭐 입고 뭘로 짐을 나릅니까? 그리고 저 고목은 마을 당산나무 새끼 쳐서 심은 거라 건드리면 동티 나는데요. 덕칠이는 펄쩍 뛰었습니다. 미신을 믿는 산골 사람에게 당산나무 핏줄을 베는 건 금기 중에 금기였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슬퍼런 광기가 서려 있었지요. 도깨비 불은 그냥 피우는 게 아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의지하던 것, 내 과거를 태워야 비로소 일어나는 불이다. 새 온기를 얻으려면 옛 껍질을 태워야 하는 법. 할머니는 대장간에서 가져온 검은 부직갱이를 덕칠이에게 쥐어주었습니다. 묵직한 쇠의 냉기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선택해라, 덕칠아. 평생 깨진 독이나 껴안고 살 텐가, 아니면 다 태우고 새로 태어날 텐가. 덕칠이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참나무 고목이 우웅하고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베지 말라고 애원하는 듯, 혹은 어서 베어달라고 소리치는 듯 기묘한 소리였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판사판이다. 덕칠이는 눈을 질끈 감고 도끼를 치켜들었습니다. 윙 하는 바람 소리와 함께 도끼날이 참나무 고목의 밑동을 파고들었습니다. 쿵! 나무가 울부짖는 소리가 산골짜기를 메아리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나무의 핏줄을 건드린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덕칠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도끼질이 거듭될수록 덕칠이의 입에서는 단내가 나고 손바닥은 다시 찢어져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베어져라. 내 가난도 베어지고 내 서름도 베어져라. 덕칠이는 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질구질했던 과거를 베어내는 심정으로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참나무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쓰러졌을 때 덕칠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땀과 톱밥으로 뒤범벅이 되었지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내가 입고 있는 그 옷, 내가 지고 다니던 그 지게 모두 아궁이에 쳐넣어라. 덕칠이는 주저없이 낡은 지게를 들어 아궁이 입구에 쑤셔 넣었습니다. 부모 잃고 십수년을 제 등짝처럼 붙어 다녔던 지게였습니다. 그 위에 땔감을 얹고 옹기를 얹고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며 눈물 젖은 밥을 먹게 해주었던 그 지게가 아궁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덕칠이는 땀에 쩐 저고리를 벗어 던졌습니다.
다 해진 바지까지 벗어 던지고 속적 삼차림이 된 덕칠이는 오들오들 떨면서도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할머니, 다 넣었습니다. 이제 불을 붙입니까? 붙여라. 단 명심해라. 이 불은 한번 붙으면 멈출 수 없다. 사흘 밤낮을 내 놈이 눈도 깜빡이지 않고 지켜야 한다. 불이 밥을 달라고 하면 나무를 주고 숨이 막힌다 하면 바람 구멍을 열어줘야 해. 내 놈 숨결과 가마의 숨결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덕칠이는 부시도를 쳐서 마른 쑥에 불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아궁이 깊숙한 곳, 자신의 지게와 옷까지, 그리고 잘라낸 참나무 장작이 쌓인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화르륵. 보통 불이라면 붉은색이어야 마땅한데 기이하게도 가마 아궁이에서 피어오른 불길은 시퍼런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겨울 밤하늘에 별빛을 모아놓은 듯 차갑고도 뜨거운 푸른 불꽃이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이게 뭡니까? 불 색깔이 왜 이래요? 덕칠이가 뒷걸음질 치자 할머니가 대장간에서 가져온 검은 부직갱이를 덕칠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도깨비 불이다. 흙 속에 숨어있던 잡귀를 태우고 쇠처럼 단단한 뼈대를 만드는 불이지. 멍하니 있지 마라. 불이 춤을 추기 시작하면 너도 부직갱이로 장단을 맞춰야 한다. 가마 안에서 우웅 하는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수천 마리의 벌떼가 날아다니는 듯한 공명음이었습니다. 덕칠이는 공포에 질렸지만 부직갱이를 꽉 쥐고 아궁이 앞을 지켰습니다. 그날부터 덕칠이와 불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 밤 불은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아궁이 밖으로 불똥이 튀어 덕칠이의 속적삼을 태우고 눈썹을 그을렸습니다. 덕칠이는 뜨거움도 잊은 채 부직갱이로 장작을 뒤적이며 불길을 달랬습니다. 진정해라, 진정해. 밥 줄게, 밥 먹어라. 둘째 날 밤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내려앉고 눈앞에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스승님이 나타나 내 놈이 감히 스승의 가르침을 어기고 사수를 쓰느냐 하고 호통을 치는가 하면 깨진 독들이 둥둥 떠다니며 덕칠이를 비웃었습니다. 덕칠이가 꾸벅하고 고개를 떨구는 순간이었습니다. 탁! 할머니의 지팡이가 덕칠이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정신 차려라. 지금 졸면 온기가 아니라 내 놈 영혼이 타버린다. 덕칠이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는 잠 한숨 자지 않고 덕칠이 뒤에서 부릅뜬 눈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진짜 도깨비보다 더 무서웠지요. 그리고 운명의 셋째 날 밤이 되었습니다. 가마 안의 온도는 극에 달해 근처에만 가도 살이 익는 것 같았습니다. 덕칠이는 탈진하여 거의 기어가다시피 하며 장작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들이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다. 저기서 연기가 난다. 아니, 저 미친놈이 기어이 일을 저질렀구만. 마을 이장과 옹기 장사 김영감 그리고 마을 청년들이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잘려나간 참나무 밑동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 당산나무 핏줄을 베어? 내 놈이 제정신이냐? 이장이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김영감은 코를 킁킁거리며 아궁이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냄새 봐라. 이건 보통 나무 타는 냄새가 아니여. 사악한 냄새가 난다. 덕칠이 이놈 요괴한테 홀려서 마을에 저주를 내리려고 구판을 벌이는구나. 사람들은 공포와 분노에 휩싸여 덕칠이를 애워쌌습니다. 당장 불 꺼라. 저 가마 부숴버려. 청년들이 물동이를 들고 아궁이로 돌진하려 했습니다. 지금 찬물을 끼얹으면 가마 안의 옹기들은 온도 차를 견디지 못하고 모조리 박살이 날 것이 뻔했습니다. 사흘간의 피땀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지요. 덕칠이는 부직갱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조금만 더 떼면 됩니다. 비켜라 이놈아. 동티나서 마을 사람들 다 죽일 셈이냐. 이장이 덕칠이의 멱살을 잡고 내동댕이 쳤습니다. 덕칠이는 바닥에 구르면서도 아궁이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 목숨을 걸고 굽는 겁니다. 하지만 흥분한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청년 하나가 물동이를 들어 아궁이를 향해 뿌리려던 찰나였습니다. 멈춰라.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장내를 압도했습니다. 툇마루 그림자 속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횃불빛에 할머니의 일그러진 화상 자국과 백발이 드러나자 마을 사람들은 헉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귀신이다. 산도깨비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땅에 쿵 찍으며 이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왜소한 몸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장정 십수명이 압도되어 꼼짝도 못했지요. 할머니는 시퍼런 불길이 타오르는 아궁이를 가리키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누구든 이 불에 물 한 방울이라도 튀기는 놈은 내 이 부직갱이로 뼈를 추려주마. 할머니가 대장간에서 빌려온 그 검은 부직갱이를 낚아채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붕 하는 소리가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습니다. 김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 할망구는 또 뭐야? 덕칠아, 내가 미쳐서 무당년까지 끌어들였구나. 무당? 할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김영감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김가야, 내 놈 20년 전 점전 가마터에서 내 밑에서 흙 반죽하던 그 코올리게 아니더냐? 김영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너 설마 내 목소리를 잊었느냐? 흙을 훔쳐 팔아먹다 나한테 종아리가 터지도록 맞았던 그 김가놈이 이제 와서 옹기장 행세를 하는 꼴이라니. 김영감은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점전마님? 귀신이다. 점전마님 귀신이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전설의 옹기장, 점전마님이 살아 돌아왔다니. 웅성거리는 소음 속에서 할머니는 덕칠이를 돌아보며 짧고 굵게 명령했습니다. 덕칠아, 뭘 하고 있느냐? 불이 죽어간다. 마지막 장작을 넣어라. 덕칠이는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덕칠이는 사람들이 보든 말든 마지막 남은 가장 굵은 참나무 토막을 들어 아궁이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쿠아앙. 불길이 용트림하듯 솟구쳐 오르며 가마 전체를 집어삼킬 듯 포효했습니다. 그 열기에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지요. 그러나 불길은 기이하게도 가마 밖으로 번지지 않고 오로지 옹기가 들어있는 가마 안쪽으로만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쩍 하는 소리가 가마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옹기가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하나, 둘 이어서 연달아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칠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안에서 독이 깨집니다. 쨍그랑. 퍽. 쩌저적. 가마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야말로 비명이었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터지는 듯한 그 끔찍한 파열음에 덕칠이는 바닥을 기며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다 깨진다. 내 옹기, 내 피땀, 다 박살난다. 덕칠이는 뜨거운 아궁이 앞으로 달려들려 했습니다. 불을 꺼서라도 남은 거라 하나 건져보려는 심산이었지요. 하지만 할머니가 지팡이로 덕칠이의 가슴팍을 턱 막아섰습니다. 물러서라. 지금 문을 열면 산 놈도 죽은 놈도 다 제가 된다. 할머니, 안 들리십니까? 안에서 다 깨지고 있다고요. 사흘 밤낮 고생한 게 다 허사가 됐는데 그냥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덕칠이가 피를 토하듯 절규했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태산처럼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붉은 불빛에 비친 할머니의 일그러진 얼굴이 흡사 염라대왕처럼 무서웠지요. 이놈아, 귀를 씻고 잘 들어라. 저건 옹기가 깨지는 소리가 아니다. 네? 그게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입니까? 내 놈 마음속에 남은 욕심, 조급함, 두려움. 그 찌꺼기들이 불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나가는 소리다. 가짜는 진짜 불을 견딜 수 없는 법. 깨질 놈은 깨져야 하고 남을 놈만 남아야 한다. 할머니는 솟구치는 푸른 불길을 노려보며 나지막이 은조렸습니다. 도깨비 불은 자비가 없다. 오로지 흙과 불 그리고 만든 놈의 혼이 하나가 되었는지만 볼 뿐이다. 그날 밤 가마 안에서는 밤새도록 그릇 깨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수십 개가 한꺼번에 깨지는 듯 요란하더니 새벽녘이 되자 간헐적으로 틱, 틱 하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덕칠이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이 조각나는 것 같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이윽고 닭이 울고 동이 텄습니다. 거세게 타오르던 푸른 불길도 사그라들고 아궁이에는 하얀 재만 수북이 쌓였습니다. 가마는 이제 숨을 죽인 채 거대한 무덤처럼 침묵에 잠겼습니다. 덕칠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궁이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끝났어. 다 깨졌어. 소리가 멈췄어. 할머니가 다가와 덕칠이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일어나라.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싸움이라뇨? 다 망했는데 무슨 싸움입니까? 식혀야지. 불을 떼는 것보다 식히는 게 더 중하다. 급하게 식으면 멀쩡하던 놈도 금이 간다. 사흘이다. 사흘 동안 아궁이를 진흙으로 막고 바람 한 점 들어가지 않게 지켜야 한다. 덕칠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지만 할머니의 기세에 눌려 시키는 대로 아궁이를 막았습니다. 그 사흘은 지옥보다 더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나? 덕칠이 놈 가마에서 귀신 비명소리가 났다네. 당산나무 핏줄을 태웠으니 동티가 나도 단단히 났지. 가마 안에 들어가 보면 죄다 시커먼 숫덩이가 됐을걸. 김영감은 동네방네 다니며 이간질을 해댔습니다. 내가 점전 마님 밑에서 일해봐서 아는데 그 노인네는 미친 게 분명해. 옛날에도 불 지르더니 기어이 덕칠이 놈까지 잡는구만. 저가마 뚜껑 여는 순간 온 마을에 재앙이 닥칠 거야. 사람들은 덕칠이네 움막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칠이는 굶주림과 불안 속에 떨며 가마 앞을 지켰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소문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마 벽에 귀를 대고 온도를 가늠할 뿐이었지요. 드디어 약속한 사흘이 지났습니다. 가마 문을 여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가마터는 마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김영감이 이장과 마을 사람들을 죄다 끌고 온 것이지요. 자, 다들 보시오. 저 미친놈들이 당산나무 베어다가 무슨 짓을 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김영감은 으름장을 놓으며 덕칠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덕칠아, 내 놈이 만든 게 옹기인지 재앙인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 만약 그 안에서 쓸만한 게 하나라도 안 나오면 넌 신성한 나무를 벤 죄로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을 각오해라. 덕칠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마을에서 쫓겨나거나 옥살이를 할 판이었습니다. 덕칠이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뒷짐을 진 채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열어라. 덕칠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궁이를 막았던 진흙 벽돌을 하나씩 뜯어냈습니다. 툭투둑. 마른 진흙이 떨어져 나가고 가마 입구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덕칠이의 심장은 터질 듯 쿵쾅거렸지요. 마지막 벽돌을 떼어내자 가마 안의 어둠이 드러났습니다.
매캐해. 아직 다 빠지지 않은 열기와 매캐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덕칠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가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두컴컴한 가마 바닥. 그곳에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옹기들이 산산조각이 나 바닥에 흉물스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깨진 파편들이 날카로운 이빨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지요. 허거보게. 내 말이 맞지? 김영감이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다 깨졌구만. 다 깨졌어. 저 귀한 나무를 태워서 만든 게 고작 깨진 기와장이라니. 마을 사람들도 혀를 찼습니다. 쯧쯧, 덕칠이 놈 욕심 부리더니 꼴 좋다. 저 도깨비 할망구 말 듣다가 패가 망신했네. 덕칠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지요. 끝났다. 정말 다 끝났어.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지팡이로 깨진 파편 더미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비켜라 이놈들아. 눈들이 옹이 구멍이냐? 저 안을 제대로 보란 말이다. 뭐요? 다 깨진 게 뻔한데 뭘 보라는. 김영감이 투덜거리며 다가갔다가 갑자기 헉하고 숨을 멈췄습니다. 깨진 옹기 파편들이 수북이 쌓인 그 한가운데 그 처참한 무덤 속에서 무언가가 홀로 오롯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아니 시퍼렇게 빛나고 있는 단 하나의 항아리. 주변의 동료들이 모두 터져나가고 깨져나가는 그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혼자 살아남은 단 하나. 덕칠이는 홀린 듯 가마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깨진 파편에 무릎이 찔리고 손바닥이 베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 불길이 가장 뜨거웠을 그 자리. 그곳에 쌀 한 가마니는 좋게 들어갈 큰 독이 놓여 있었습니다. 덕칠이가 떨리는 손으로 그 독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햇빛이 독에 닿는 순간 지켜보던 사람들 입에서 저절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옹기가 아니었습니다. 검붉은 색도 아니요, 누런 황토색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깊은 밤하늘을 떼어다 붙인 듯 짙은 푸른빛이 감도는 오묘한 색깔. 표면에는 유약을 바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배어나온 진액이 굳어 마치 은하수가 흐르는 듯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에이, 이게 무슨... 김영감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습니다. 덕칠이는 멍하니 그 독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독의 배를 살짝 튕겼습니다. 체엥. 그 소리는 둔탁한 흙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맑은 산사의 종소리처럼 긴 여운을 남기며 산골짜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청아한 울림에 사람들은 닭살이 돋을 정도였지요. 살았다. 살아남았다. 덕칠이가 울먹이며 독을 끌어안으려는 찰나 김영감이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저건 요물이다. 흙에서 저런 색이 나올 리가 없어. 저건 도깨비가 만든 요강단지다. 당장 깨버려야 해. 김영감은 질투와 공포에 눈이 멀어 옆에 있던 몽둥이를 들고 덕칠이의 독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놈, 그건 요물단지다. 깨져라. 김영감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질투와 공포에 사로잡힌 인간이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꼴이었지요.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고 덕칠이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찰나였습니다. 덕칠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려 그 푸른 독을 품에 안았습니다. 제 머리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이 독만은 지켜야겠다는 일념뿐이었지요. 퍽! 둔탁한 타격음이 가마털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덕칠이의 머리통이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몽둥이는 덕칠이의 등짝에 꽂혔습니다. 덕칠이는 입술을 깨물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등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팔에 힘을 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을 더 꽉 끌어안았지요. 이 독한 놈이. 비키라니까. 김영감이 다시 몽둥이를 쳐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네 이놈. 서리빨 같은 호통과 함께 검은 그림자가 번개처럼 날아들었습니다. 깡! 쇠와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김영감의 몽둥이가 허공으로 튕겨나갔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대장간에서 빌려온 그 검은 쇠 부직갱이로 김영감의 몽둥이를 쳐낸 것이지요. 할머니는 부직갱이를 김영감의 목젖에 겨누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감히 어디다 손을 대느냐. 흙을 모르는 놈이 흙으로 빚은 것에 손을 대면 그 손목이 잘린다는 걸 모르느냐. 김영감은 엉덩방아를 찌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할머니의 기세가 흡사 저승사자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 할망구가 사람 죽인다. 이장님, 뭐하시오? 저 미친 것들을 당장 멍석말이하지 않고 그때 산 아래쪽에서 멈춰라 하는 관아의 호령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그 뒤로 가마를 탄 현감현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란을 들은 이장이 미리 사람을 보내 관아에 고변을 했던 것입니다. 대낮에 웬 소란이냐? 현감의 등장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땅에 엎드렸습니다. 김영감은 기회다 싶어 무릎으로 기어나가며 억울함을 호소했지요. 사또 나으리,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저기 저 덕칠이 놈과 미친 노파가 마을의 신성한 당산나무 핏줄을 베어다가 요괴 단지를 구웠습니다. 이놈들 때문에 마을에 동티가 나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요. 현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신목을 베는 것은 중죄 중에 중죄였으니까요. 뭐라? 당산나무를 베어? 내 이놈 덕칠아 사실이냐? 덕칠이는 등짝의 고통을 참으며 엎드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오나 옹기를 굽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닥쳐라. 옹기 따위가 나무보다 중하단 말이냐?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포박하여라. 포졸들이 덕칠이와 할머니를 애워쌌습니다. 김영감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그때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당당히 일어섰습니다. 사또 포박을 하든 목을 베든 좋으나 눈이 있다면 저 독을 먼저 보시오. 뭐라? 감히 관원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어? 눈이 멀지 않았다면 보일 것이오. 저것이 요괴 단지인지 아니면 조선 팔도에서 사라졌던 하늘의 그릇인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감은 헛기침을 하며 덕칠이 품에 안긴 독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을 받은 푸른 독은 흙먼지 속에서도 고고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현감은 자신도 모르게 가마에서 내려 독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빛깔이 더욱 기이했습니다. 깊은 바다를 퍼담은 듯 하기도 하고 밤하늘에 은하수를 박아놓은 듯 하기도 했습니다. 호! 이것은 현감은 안목이 있는 양반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귀한 청자며 백자를 숱하게 보아왔지만 옹기에서 이런 빛깔이 나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지요. 김영감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사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건 흙에다가 짐승의 피를 섞어 만든 사술입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썩은 내 진동하는 요물입니다요. 할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술인지 아닌지는 겨뤄보면 알 것 아니냐. 김가야, 내 놈이 만든 옹기 중에 제일 잘난 놈을 가져와라. 그리고 덕칠이의 독과 부딪혀 보자꾸나. 뭐라? 옹기는 부딪혀야 그 뼈대를 아는 법. 가짜는 깨지고 진짜는 남겠지. 자신 없느냐? 현감이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재미있겠구나. 김영감 가져오라. 내 놈 말이 사실이라면 덕칠이의 독이 깨지겠지. 김영감은 식은땀을 흘렸지만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창고로 달려가 자신이 만든 것 중 가장 두껍고 단단하게 구워진 쌀독 하나를 낑낑대며 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제 옹기는 쇠도 튕겨내는 무쇠 옹기입니다. 저 따위 얇은 독은 한 방에 박살이 날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대결이 준비되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덕칠이의 푸른 독과 김영감의 투박한 쌀독이 놓였습니다. 포졸 2명이 각각 독을 잡고 현감의 신호에 맞춰 서로를 향해 굴리기로 했습니다. 마치 소싸움을 붙이듯 말이지요. 하나, 둘, 셋. 굴려라. 우르르 흙바닥을 구르는 소리와 함께 2개의 거대한 독이 서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덕칠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버텨다오. 쾅! 엄청난 파열음이 터졌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지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거나 눈을 가렸습니다. 잠시 후 먼지가 가라앉아 드러난 광경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김영감의 쌀독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두꺼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 있었지요. 반면 덕칠이의 푸른 독은 멀쩡했습니다. 금 하나 가지 않은 채 오히려 부딪힌 충격으로 체행하고 맑은 종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세상에 쇠독도 아니고 흙독이 저리 단단하단 말이야? 현감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영감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지요. 사기야. 저건 흙이 아니야. 돌덩이를 깎아 만든 거야. 할머니가 다가와 뱅글뱅글 도는 푸른 독의 입구를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그러자 독이 얌전하게 멈췄습니다. 돌덩이가 아니다. 숨쉬는 흙이다. 사또 이 독 안에 마른 짚을 넣고 불을 붙여보시오. 불을? 깨지면 어쩌려고? 깨지지 않소. 해보시오. 현감의 명으로 독 안에 마른 지푸라기를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 안에서 불이 타오르는데 연기가 독의 입구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의 표면 전체에서 마치 안개처럼 희뿌연 연기가 스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독이 깨지거나 틈이 있어서 새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흙 입자 사이사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숨구멍으로 연기가 배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독이 숨을 쉰다. 연기는 뿜어내고 재는 남기는구나. 현감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옹기의 최고 경지 통기였기 때문입니다. 안에 나쁜 기운은 밖으로 빼내고 밖의 신선한 공기는 안으로 들이는 살아있는 그릇. 이것은 천하의 명품이로다. 내 평생 이런 옹기는 처음 본다. 현감은 덕칠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멍하니 있던 김영감이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그래봤자 죄인입니다. 신성한 나무를 벤 죄인은 죽어 마땅합니다. 옹기가 좋으면 뭐합니까? 근본이 썩어 먹었는데. 현감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물건은 좋으나 국법은 국법이었으니까요. 그렇구나. 물건은 탐나나 신목을 훼손한 죄는 가볍지 않다. 덕칠이 너를 옥에 가두고 이 독은 관하로 압수하겠다. 덕칠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억울했지만 나무를 벤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 할머니가 덕칠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무를 벤 죄 내가 받겠소. 할머니, 저 아이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요. 그리고 할머니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현감에게 내밀었습니다. 덕칠이가 대장간에 가져갔던 그 은가락지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 것이요. 현감은 귀찮다는 듯 가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락지 안쪽의 문양을 본 순간 현감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할머니의 얼굴과 가락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 문양은 설마. 현감은 갑자기 갓을 고쳐 쓰고 흙바닥에 넙죽 절을 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죽여주시옵소서. 소인이 눈이 멀어 대스승님을 몰라배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김영감도 덕칠이도 모두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렸습니다.
고을 원님이 웬 거지 노파에게 절을 하다니 이게 무슨 천지개벽할 노릇입니까? 일어나시오. 내가 누군지 아는 게요? 현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찌 모르겠습니까? 선대왕 마마께서 하사하신 토장의 증표. 20년 전 왕실의 제기를 굽다가 가마터 화재로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조선 제1의 옹기장 점전마님 아니십니까? 점전마님. 그 이름이 나오자 김영감은 비명을 지르며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전설 속의 인물, 흙으로 빚은 그릇에 혼을 불어넣는다던 그 신의 손이 바로 눈앞에 이 쭈글쭈글한 노파였다니요.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덕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덕칠아, 들었느냐? 내가 누구인지. 덕칠이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너는 살았다. 허나 나는 이제 가야 할 곳이 있다. 할머니의 시선이 멀리 한양 쪽 하늘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덕칠이가 알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아직 끝나지 않은 마지막 과업에 대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또, 내 이 아이의 죄를 씻어주는 대신 나와 이 푸른 독을 한양 궁궐로 보내주시겠소? 가자, 한양으로. 할머니의 그 한마디에 고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전설의 옹기장, 점전마님이 살아 돌아왔다니요. 현감은 급진히 가마를 대령했고 덕칠이가 만든 푸른 독은 비단 보자기에 쌓여 상석에 모셔졌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덕칠이는 가마꾼들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데려가십시오. 제가 만든 독인데 제가 지고 가야죠. 혼자 가셨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시려고 그럽니까? 할머니는 가마 문을 열고 덕칠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덕칠아. 네, 할머니. 너는 남거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도 가서 증언을 해야.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너는 이제 이 가마터의 주인이다. 내가 없어도 불을 지키고 흙을 만져야 한다. 저 푸른 독은 내 놈 손에서 나왔으나 그 씨앗은 내 원한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자해지라 했다. 내 묵은 원한은 내가 풀 것이니 너는 여기서 새 흙을 빚거라. 할머니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덕칠이에게 주었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쓴 옹기 굽는 비법이 적힌 종이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수업료다. 밥값은 해야지. 할머니, 울지 마라. 옹기장이는 눈물이 아니라 땀으로 말하는 법이다. 내가 만든 저 독이 나를 살릴 것이고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가마꾼들이 소리를 지르며 출발했습니다. 어기야 뒤어차. 한양 가세. 멀어지는 가마 뒤로 덕칠이는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꼭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제가 장작 패놓고 기다리겠습니다. 덕칠이의 울음 섞인 외침이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며칠 밤낮을 걸어 일행은 드디어 한양 도성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궁궐은 웅장했으나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현감의 장계가 미리 도착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점전이 돌아오다. 이 소식은 궁궐 안내용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사색이 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현재 내용의 책임자인 최재조였습니다. 뭐라고? 점전이 살아있어? 그 화마 속에서 살아남았단 말이냐? 최재조는 20년 전 점전 마님과 경쟁하던 라이벌이었습니다. 아니, 실력으로는 상대가 안 되니 시기와 질투로 점전을 모함했던 자였지요. 편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임금님이 용상에 앉아 계셨고 그 아래로 대신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들라하라. 임금님의 명에 따라 할머니가 절뚝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낡은 누더기 옷은 벗지 않았으나 그 눈빛만은 쩌렁쩌렁했지요. 그 뒤로 현감이 푸른 독을 받쳐들고 따랐습니다. 할머니는 임금님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소인 점전 20년 만에 죽지 않고 돌아와 문안 올리옵니다. 임금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과연 내가 알던 그 점전이 맞느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그러진 화상 자국, 멀어버린 한쪽 눈. 흉측한 몰골의 대신들은 헛바람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임금님만은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오, 그 고운 얼굴이 어찌 이리 되었느냐. 내 너를 지키지 못해 늘 가슴이 아팠거늘. 그때 최제조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전하, 속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자는 점전이 아니라 흉악한 요물입니다. 얼굴을 저리 훼손하여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한 뒤 점전의 이름을 사칭하여 왕실을 능멸하려는 것입니다. 최제조는 할머니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내 인연, 내가 진짜 점전이라면 증좌를 대라. 옹기장이 손이 저리 거칠고 비틀려 있는데 어찌 흙을 빚는단 말이냐. 할머니는 피식 웃었습니다. 최가야, 강산이 2번 변했는데도 내 놈의 그 뱀 같은 혀는 여전하구나. 뭐라? 증좌? 내 얼굴에 이 상처가 바로 증좌다. 20년 전 왕실에 진상할 옹기를 굽던 날 밤, 내 놈이 내 가마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지 않았느냐. 조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최제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그는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이 미친 노파가 증거 있느냐? 어디서 모함을 하느냐? 증거는 바로 내 놈이 지금 입고 있는 그 관복이다. 실력 없는 자가 남의 공을 가로채고 경쟁자를 죽여 얻어낸 그 자리가 바로 증거지. 할머니는 임금님을 향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소인은 억울함을 풀러온 것이 아니옵니다. 소인은 다만 20년 전 완수하지 못했던 왕실의 그릇을 바치러 왔사옵니다. 할머니는 현감이 들고 있는 푸른 독을 가리켰습니다. 저것이 바로 소인이 평생을 바쳐 찾고자 했던 청천 옹기이옵니다. 임금님의 눈길이 푸른 독에 머물렀습니다. 옥색도 아니고 청자색도 아닌 깊고 푸른 밤하늘을 닮은 신비로운 독. 최제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따위 괴상한 색깔의 옹기가 무슨 명품이란 말이냐? 흙에다 짐승의 피와 독초를 섞어 만든 사술이 분명하다. 전하, 저 독은 불길합니다. 당장 깨버려야 합니다. 아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전을 울렸습니다. 저 독은 흙과 불 그리고 썩은 마음을 도려낸 옹기장이의 피땀으로 빚은 것이다. 세상의 모든 독을 품어 정화하고 숨쉬는 구멍으로 맑은 기운만 남기는 하늘의 그릇이다. 새빨간 거짓말. 옹기가 독을 정화한다고. 그따위 허풍을 누가 믿느냐. 두 사람의 공방이 치열해지자 임금님이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그만하라. 말로 해서는 끝이 없구나. 임금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옆에 있던 내관에게 무언가를 귓속말로 지시하셨습니다. 잠시 후 내관이 은쟁반 위에 작은 약사발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사발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이것은 서역에서 들어온 독약 비소를 탄 물이다. 임금님의 말씀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제조는 이 옹기가 사술로 만든 가짜라 했고 점전은 독을 정화하는 명품이라 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지 않느냐. 임금님은 차가운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셨습니다. 이 독물을 저 푸른 독에 부어라. 그리고 하룻밤을 두겠다. 만약 내일 아침 저 물이 맑아진다면 점전의 말이 옳은 것이고 여전히 독이 남아있다면 최제조의 말이 옳은 것이다. 최제조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하, 걸려들었다. 천하의 명약도 비소 독은 못 없앤다. 옹기 따위가 무슨 재주로 독을 없애? 저 노파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지당하신 처분이옵니다, 전하. 만약 정화되지 않는다면 저 노파를 기만죄로 다스려 능지처참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최제조가 득이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장함이 감돌았지요. 좋습니다. 허나 저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만약 이 독이 동물을 정화해낸다면 그때는 저 최제조가 지난 20년간 왕실에 납품한 옹기들을 모두 조사해 주십시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유약으로 떡칠을 하여 숨을 쉬지 못해 음식을 썩게 만드는 그 가짜 옹기들을 말입니다. 최제조가 움찔했습니다. 사실 그는 옹기를 만들 때 흙 밟는 과정을 대충 하고 유약을 두껍게 발라 결함을 감추어 왔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궁궐의 장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소문이 돌곤 했지요. 내 인연, 감히 어디서 하라. 임금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내관이 떨리는 손으로 시커먼 동물을 푸른 독 안에 쏟아부었습니다. 콸콸콸. 보기만 해도 섬뜩한 검은 물이 독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봉인하라. 내관들이 독의 입구를 한지로 덮고 임금님의 옥새가 찍힌 봉인줄을 둘렀습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게 만든 것이지요. 내일 아침 진시에 다시 모일 것이다. 그때 모든 결판을 내겠다. 할머니와 최제조 그리고 푸른 독은 삼엄한 경비 속에 편전에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궁궐의 밤은 깊어가고 푸른 독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제조는 자신의 처소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낄낄거렸습니다. 어리석은 것, 제 무덤을 제가 팠구나. 내일이면 저 늙은이의 목이 날아가는 꼴을 보겠어. 한편 옥사에 갇힌 할머니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덕칠이가 밟았던 흙, 덕칠이가 흘렸던 땀, 그리고 타오르던 도깨비 불을 떠올렸습니다. 덕칠아, 너를 믿는다. 내 놈의 진심이 저 독 안에 살아있다면 반드시 하늘이 도울 게다. 그리고 운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든 대신들이 숨을 죽이고 편전에 모였습니다. 임금님이 착석하시고 드디어 봉인을 뜯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제조는 의기양양하게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할머니는 담담하게 독 옆에 섰습니다. 개봉하라. 내관이 봉인줄을 끊고 한지를 벗겨냈습니다. 모두가 도관을 들여다보기 위해 고개를 길게 뺐습니다. 그런데 한지를 벗겨내는 순간 도관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으.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누군가가 긴 숨을 토해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독의 입구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게 무엇이냐? 대신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내관이 국자로 독 안의 물을 떠올렸습니다. 국자 안에 담긴 물을 본 순간 편전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자 안에 담긴 물은 방금 산속 옹달샘에서 떠온 듯 티끌 하나 없이 맑고 투명했습니다. 이럴 수가. 편전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분명 어젯밤 시커먼 비소물을 쏟아부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 독한 기운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내관이 떨리는 손으로 은수저를 물에 담갔습니다. 독이 있다면 은수저가 검게 변할 터. 하지만 은수저는 그 영롱한 은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독이 사라졌사옵니다. 맑은 물이 옵니다. 임금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오, 과연 하늘이 내린 그릇이로다. 점전 할머니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옹기의 표면을 보시옵소서. 임금님이 가까이 다가가 독의 표면을 살피니 독 바깥쪽에 시커먼 진액 같은 것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이 독은 살아있기에 몸에 해로운 독기를 스스로 밖으로 밀어낸 것이옵니다. 안으로는 생명을 품고 밖으로는 사악함을 배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흙과 불이 빚어낸 자연의 이치이옵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그러고는 서리빨 같은 눈으로 최제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들었느냐, 최제조.
이 옹기가 진품임이 증명되었다. 허면 내 놈이 만든 옹기들은 어떠하냐? 최제조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저 전하, 저것은 요술입니다. 저 늙은이가 눈속임을. 그때 내관들이 창고에서 최제조가 납품한 옹기들을 가져왔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게 유약이 발라져 매끈했지만 뚜껑을 열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보라, 겉만 화려하고 숨구멍이 막혀 있으니 안에 담긴 귀한 장들이 모두 썩어가고 있지 않느냐? 임금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백성의 고혈로 만든 음식을 썩게 하고 경쟁자를 불태워 죽이려 했던 대역죄인 최간은 들어라. 내 놈의 관직을 삭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여 흑산도로 유배를 보낼 것이니 평생 썩은 젓갈이나 담그며 죄를 뉘우치거라.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최제조가 질질 끌려나가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편전 안의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임금님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점전아, 짐이 너를 너무 늦게 알아보았다. 내 너에게 내옹 제조의 직첩을 내리고 큰 기와집과 하인을 줄 터이니 궁궐에 남아 짐의 곁을 지켜다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제안이었습니다. 거짓골을 하던 노파가 일약조선 최고의 장인으로 대우받게 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오나 소인은 흙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소인의 손을 보시옵소서. 이미 굳고 비틀려 더 이상 흙을 만질 수 없사옵니다. 소인의 시대는 불길 속에 탔고 이제 새로운 시대는 저 푸른 독을 만든 아이 덕칠이의 몫이옵니다. 할머니는 푸른 독을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저 아이가 빚은 그릇이 세상의 빛을 보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족하옵니다. 부디 저를 원래 있던 그 산골짜기로 보내주시옵소서. 임금님은 할머니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알겠다. 내 뜻이 정그러하다면 대신 짐이 내리는 토장의 현판을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이 푸른 독은 궁궐에 보관하여 만백성에게 내 정신을 알리리라. 며칠 후 덕칠이가 있는 가마터. 덕칠이는 가마 아궁이 앞에서 멍하니 한양 쪽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지요. 할머니가 잡혀가시면 어쩌지? 내가 만든 독이 깨졌으면 어쩌지?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풍악 소리가 들리더니 으리으리한 행렬이 산길을 올라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앞장선 현감이 소리쳤습니다. 덕칠아, 덕칠아, 경사났네, 경사났어. 덕칠이가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가마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내렸습니다. 예전에 그 누더기 옷이 아니라 임금님이 하사하신 고운 비단옷을 입고 계셨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비단옷이 거추장스럽다는 듯 찡그린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덕칠이는 할머니를 와락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살아오셨군요. 정말 살아오셨어요. 할머니는 덕칠이의 등짝을 팡팡 두드렸습니다. 이놈아, 콧물 닦아라. 다 큰 놈이 징징거리기는. 내 밥값 하고 왔다. 현감이 임금님이 하사하신 천하제일 옹기장이라는 현판을 덕칠이의 움막 위에 걸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꽹과리를 치며 환호했고 그 못된 김영감은 쥐구멍으로 숨어버렸지요. 그날 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덕칠이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국밥을 대접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고생 끝입니다. 제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소고기도 사드리고 따뜻한 솜니불도 해드리고. 할머니는 국밥을 맛있게 드시고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덕칠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덕칠아, 내 할머니. 불은 꺼지기 직전이 가장 밝은 법이다. 네? 갑자기 무슨? 명심해라. 흙을 이기려 들지 말고 불을 속이려 들지 마라. 내 진심이 흙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숨 쉬는 그릇이 나오는 게다. 알겠느냐? 아유, 알겠습니다. 귀에 딱지 않겠어요. 이제 좀 주무세요. 덕칠이는 할머니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마 아궁이에 남은 자녀를 확인하러 갔지요.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뜨도록 할머니가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 식사하셔야죠. 덕칠이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벽에 기대 앉아 계셨습니다. 입가에는 아주 편안한 미소를 띠고 무릎 위에는 흑투성이 작업복을 올려둔 채였지요. 할머니? 덕칠이가 다가가 흔들었지만 할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이미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표정은 고단한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아이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평생을 흙과 불 속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장인의 마지막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제자가 만든 그릇을 지키며 맞이한 고요한 안식이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덕칠이는 할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펐지만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한을 풀고 당신의 모든 것을 덕칠이에게 남기고 가셨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 덕칠이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 산골 마을은 이제 조선 팔도에서 옹기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점전 마을이 되었습니다. 덕칠이는 툇마루에 앉아 제자들이 물레질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놈아, 흙을 그렇게 주무르면 흙이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지 않느냐. 다시 해. 제자들은 쩔쩔매며 흙을 다시 반죽했습니다. 그 모습이 영락없이 옛날 할머니에게 혼나던 덕칠이 같았습니다. 덕칠이는 옆에 놓인 낡은 녹그릇에 막걸리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허공을 향해 건배를 했지요. 할머니, 보이십니까? 제 놈들이 제법 손맛이 듭니다. 바람이 불어와 옹기들이 매달린 풍경을 흔들었습니다. 댕그랑 댕그랑. 그 소리가 마치 할머니의 잔소리처럼 혹은 칭찬처럼 들려왔습니다. 덕칠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푸른 독을 만들 수 있었던 건 도깨비 불 때문도 신비한 흙 때문도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절박함 속에서도 스승을 믿고 자신을 태워버릴 각오로 덤벼들었던 진심 덕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푸른 독은 지금도 궁궐 박물관 어딘가에 남아 숨을 쉬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짜 배기가 무엇인지, 혼을 담은 그릇이 무엇인지 조용히 웅변하면서 말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깨진 독 조각을 안고 울던 덕칠이가 천하제일의 장인이 되기까지 그 곁에는 무섭지만 따뜻했던 도깨비 할매 점전 마님이 있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옹기 굽는 일과 닮았습니다. 때로는 시련이라는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지고 때로는 내 모든 것이 깨지는 아픔을 겪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불을 견뎌내고 깨진 조각들을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비로소 단단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다시 태어나는 법입니다. 지금 혹시 사는 게 힘들고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뜨거운 가마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견디세요. 이 불이 꺼지고 문이 열리는 날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푸른 독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는 맑은 종소리가 울리는 예쁜 옹기 하나가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따뜻한 복을 가득 담아드릴게요. 지금까지 구름야담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세요. 그럼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